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누군가랑 얘기했는데 말은 분명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찝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되짚어봐도 딱히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근데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말투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진짜 괜찮다는 건지, 화났다는 건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얘기하는지는 잘 안 봅니다. 단어만 보지, 그 뒤에 숨은 마음은 놓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보니까 말은 진짜 잘하는데, 듣고 나면 왠지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투는 거짓말을 못해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군가랑 대화할 때 훨씬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은 친절한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그 말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척 무시하는 말투의 정체. 지난주에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입니다.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말했어요. 요즘 손주 돌보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요? 나는 손주 둘 봤는데도 멀쩡한데 하면서요.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듣는 사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상대방 아픔을 무시하는 말투였던 겁니다. 이런 말투 쓰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 감정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무시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나는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왜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죠. UCLA에서 언어심리학 연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 감정을 부정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이들 중 73%가 평소에도 타인의 경험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힘들어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조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마음을 지우는 말투인 겁니다. 이런 말투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픔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경험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나는 괜찮았으니까 너도 괜찮아야 해, 이런 식으로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일 때만 이런 말투를 씁니다.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쓰는 무시의 패턴인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 앞에서 그것도 힘들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투 앞에서 굳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왜 힘든지 말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애초에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렇군요. 한마디 하시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계속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억양 하나로 달라지는 진짜 속마음. 며칠 전에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접수하시면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하는데 네, 나왔어요. 이렇게 말끝을 확 내리더라고요. 단어 자체는 정중한데 억양이 완전히 귀찮다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 환자분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말은 친절했지만 억양이 전혀 달랐던 거죠. 억양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똑같은 네라는 대답도 어떻게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끝을 올리면 관심 있다는 느낌이지만 네 이렇게 내리면 대충 답하는 느낌이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억양 쓰는 사람들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말했는데 이러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걸 이해 못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음성학 연구를 진행했어요. 똑같은 문장을 다른 억양으로 말하게 한 다음 듣는 사람들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끝을 내리는 억양으로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의 68%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어요. 반대로 말끝을 약간 올리거나 평평하게 유지했을 때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억양 하나로 같은 말이 완전히 다른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억양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어는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지만 억양은 무의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귀찮아하고 있으면 억양이 그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 지금 진심이 아니구나 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억양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하는데 억양은 완전히 건성이고 무시하는 톤인 겁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말 자체는 정중한데 억양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귀찮으니까 대충 하세요.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 앞에서만 이런 억양을 씁니다. 상사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그림자다. 억양은 그 그림자 중에서도 가장 진실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단어를 골라 써도 억양이 차가우면 그게 진짜 마음인 겁니다. 말투는 연기할 수 있어도 억양은 연기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말은 정중한데 억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듣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억양이 차갑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 마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억양 하나만 잘 들어도 불필요한 상처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마다 달라지는 목소리의 비밀. 지난달에 동네 슈퍼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분이 물건 값을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이 하는 말이 어휴, 카드 다시 넣어보세요 하면서 목소리가 확 커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손님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똑같이 카드가 안 됐거든요. 그때는 기계가 좀 이상한가 봐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면서 목소리가 확 작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목소리 크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상대 보면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이야. 이러면서 상황마다 달라진다는 걸 인정 안 하죠.
미시간 대학에서 음성 심리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말할 때 목소리 크기를 측정했더니 권위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71%가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평균 12데시벨 이상 목소리를 키웠다고 해요. 반대로 윗사람한테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목소리 크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목소리가 상황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 안에 위계의식이 강한 거예요.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항상 위아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목소리를 키워서 압도하려고 하고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목소리를 낮춰서 복종하는 거죠.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서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이죠. 배우자나 자식한테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밖에 나가면 목소리가 확 작아지는 사람들이요. 집에서는 왕이고 밖에서는 신하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기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편하게 굴고 누구 앞에서 긴장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 목소리 크기를 상황마다 바꾸는 사람은 결국 품격이 아니라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크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작게 이렇게 조절하는 순간 그건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만 유독 목소리를 키운다면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만만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더 불안한 겁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목소리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상황마다 목소리가 바뀌는 사람은 그냥 거리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본심. 지난주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그랬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만 보는 겁니다. 몇 초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럼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하면서 화제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말을 꺼낸 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도 위로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냥 침묵으로 무시당한 겁니다. 침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때로는 나쁜 말보다 더 아프거든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바로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침묵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따지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러면서요. 침묵도 말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일 대학에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했어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을 때 침묵으로 반응한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의 64%가 상대방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무시의 의도였고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명확한 거부의 신호인 겁니다. 침묵이 더 아픈 이유는 이겁니다. 나쁜 말은 그래도 반응이라도 있잖아요. 화를 내든 반박을 하든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침묵은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는 말할 가치도 없어. 이런 메시지를 무언으로 보내는 겁니다. 특히 관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건 대부분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무기로 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침묵의 권력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죠.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짓말이다. 말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은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뭐라도 말을 합니다. 서툴더라도 힘들겠네요. 한마디라도 하죠. 근데 침묵하는 사람은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말에 계속 침묵으로 반응한다면 더 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한테 계속 말을 건네는 건 결국 나만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침묵도 답이에요.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라는 명확한 답입니다. 그 답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에너지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5번째,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가짜 마음. 며칠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요즘 자식들이 자주 연락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에임 뭐 그냥 그렇죠 뭐 하면서 웃는데 눈은 전혀 안 웃고 있더라고요. 입만 웃고 눈은 차가운 거예요. 물어본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렇구나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웃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다 느껴진 겁니다. 웃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똑같이 웃어도 어떤 웃음은 따뜻하고 어떤 웃음은 차갑거든요. 진짜 웃음은 눈까지 웃는데 가짜 웃음은 입만 웃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짜 웃음을 습관처럼 쓴다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 넘어가려고, 본심 감추려고,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웃는 겁니다. UC 샌프란시스코에서 표정심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웃을 때는 눈 주변 근육인 알륜근이 움직이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데 가짜로 웃을 때는 입 주변 근육만 움직이고 눈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연구 참가자의 78%가 상대방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본능적으로 구분해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웃음의 진위를 알아채는 거예요. 가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방어입니다. 진짜 감정을 보여주기 싫거나 상황을 얼버무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웃음으로 가립니다. 괜찮아요.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웃음을 계속 쓰다 보면 진짜 감정이 뭔지 본인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웃다 보면 화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고 결국 감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웃음이 있어요. 비웃는 웃음이요.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상대방 고민을 가볍게 만드는 웃음 말이죠. 이런 웃음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남의 아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요. 근데 그 웃음 뒤에는 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웃는 자는 결국 가면 뒤에서 운다. 가짜 웃음으로 감정을 계속 숨기면 그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웃음은 본래 기쁨의 표현인데 그걸 가림막으로 쓰는 순간 관계는 진실성을 잃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 어색하게 웃는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 웃지? 이런 생각 드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편한 관계에서는 웃을 때 웃고 안 웃을 때 안 웃거든요. 억지로 웃음 지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가짜 웃음 앞에서는 굳이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웃음이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만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6번째, 칭찬할 때 드러나는 진짜 속내. 지난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본 일입니다. 한 분이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셨어요. 몇 달 동안 공들인 작품이었죠.
그걸 다른 분한테 보여줬더니 아, 그림 그리셨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그리던데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칭찬인 건지 깎아내리는 건지 애매한 말투였습니다. 그림 그린 분이야. 네 하면서 작품을 도로 가방에 넣더라고요.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칭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똑같이 잘했네요 해도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면 힘이 되고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면 독이 되거든요. 진짜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는데 가짜 칭찬은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잘했는데 그래도 좋긴 한데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뒤에 꼭 뭔가 붙이는 거예요. 칭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코넬 대학에서 언어 패턴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칭찬 표현 중에서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잘했네요. 그런데 또는 좋은데 요즘은 같은 식으로 뒤에 역접을 붙이는 사람들의 81%가 평소 경쟁 의식이 강하거나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위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이런 칭찬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 안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걸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으니까 칭찬을 하면서도 뭔가 한마디 더 보태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잘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좋긴 한데 이것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요.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기쁨을 반으로 줄이는 말투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칭찬 많이 보이죠. 손주가 대학 갔다고 하면 요즘은 대학 다 가던데 이러고 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나는 작년에 거기 다녀왔는데 이러는 식이요. 상대방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자기 과시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불행을 만든다. 남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 불만이 칭찬하는 순간에도 튀어나와서 잘했는데 그래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뒤에 꼭 뭔가 붙인다면 그건 진짜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해줬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런 생각 드시면 그게 정확한 감각이에요. 진짜 칭찬은 깔끔합니다. 잘했어요. 끝이에요. 거기에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고 자기 얘기도 없습니다. 뒤에 뭔가 붙는 칭찬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7번째, 사과하는 순간 드러나는 본성. 지난달에 동네 마트에서 본 일입니다. 한 분이 카트를 밀다가 옆 사람 발을 살짝 밟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도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아, 거기 왜 서 계세요? 조심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사과하고 한 사람은 변명하더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본성이 확 갈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과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 인격을 다 보여주거든요. 진짜 사과는 깔끔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끝이에요. 근데 가짜 사과는 뒤에 꼭 뭔가 붙어요.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죄송한데 상황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대화 분석 연구를 했어요. 실수 후 사과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했는데 미안하지만 또는 죄송한데 같은 역적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76%가 실제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과 뒤에 변명이나 정당화를 붙이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자기 방어가 되는 거죠. 이런 사과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과는 하되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하긴 한데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냐? 죄송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과가 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 말이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회피예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강조하면서 상대방 감정은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사과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 미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과를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리면서요.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해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외로워집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만이 성장한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거예요. 반대로 사과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사과하는데 뒤에 그런데 하지만 이런 말이 붙는다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했는데 왜 기분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 드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사과는 뒤가 없거든요.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끝입니다. 변명이 붙은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사과 방식 하나만 봐도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야 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결국 하나였어요. 말투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단어를 골랐어도 억양이 차갑고 목소리가 상황마다 달라지고 침묵으로 무시하고 가짜 웃음을 짓고 칭찬에 독을 섞고 사과에 변명을 붙이면 그게 다 그 사람 본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어떤 말투로 우리를 대하는지는 잘 안 봤어요. 말은 친절한데 왜 기분이 나쁘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했죠. 근데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말투에 진심이 없어서였다는 거요. 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말투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보이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거리를 두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 때 단어만 듣지 마시고 말투를 보세요. 억양을 들어보시고 목소리 크기를 느껴보시고 침묵의 의미를 읽어보세요. 웃음이 진짜인지 칭찬에 독이 섞였는지 사과에 변명이 붙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진심 어린 말투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열으시고 가식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웃어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 이 느낌이 정확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진심 어린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말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보약 한 첩 같은 이야기,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